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3.15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어,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갖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세청에서, 원산지 검증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제 관세청에서 원산지 검증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이슈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조금만 유의하면은 아무런 피해 없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텐데 기본적인 룰을 잘 모른다든지 조금 부주의해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실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 실제로 활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을 6가지로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FTA 동향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FTA 무역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 개의 FTA가 지금 발효 중이고, FTA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량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우리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의 FTA 교육 규모를 보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50%에서 83% 정도 수준이고, 우리는 이제 2010년도에는 14.8% 정도, 작년에 이제 EU하고 FTA가 발효되면서 25% 정도 됐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은 한 35% 정도로, 껑충 뛸 걸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된 FTA는 7개 정도가 있고요. 한미 FTA를 포함하면 이제 8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FTA 파트너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면 이제 45개 나라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25% 정도가 우리나라 FTA 교육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은 수익 금액은 318억 불 정도 수준이고, 이걸 비율별로 보면은 한 33% 정도입니다. 67% 정도는 여전히 FTA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활용 수준을 이제 FTA별로 이렇게 쪼개서 보게 되면은 수입 활용률은 그래도 이제 FTA가 안정기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었습니다. 53%에서 90, 거의 6%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수출 활용률의 경우에는 칠레하고 EU, 페루는 상당히 높습니다. 60%에서 85%까지 되고요. 그렇지만은 아세안하고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아직도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이 33%, 인도가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EU 쪽으로 수출하려면 이제 반드시 인정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 이제 연말 기준으로 우리 관세청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4,433개 기업 정도가 이제 FTA 소위 6,000유로 이상의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인데, 작년 연말까지 한 97% 기업이 다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을 할 때는 이제 업체별 인정하고 품목별 인정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품목별 인정이 92% 수준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인정은 이제 8% 정도에 불과한데, 사실 이제 품목별 인정이 이따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품목별 인정보다는 업체별 인정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검증의 특징과 절차를 이제 간단히 언급을 좀 해보면요.
그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검증인데요. 그 FTA 이행의 핵심은 바로 원산지 검증인 것 같습니다. 이 원산지 검증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영내 간의 교육의 투자, 또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과도한 이런 그 검증은 우리 관세 당국의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기업들한테 상당한 그런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기본적으로 상대 국가의 그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하고의 이 상호 협력, 또 진실된 그런 그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을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수입 검증, 그리고 우리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이제 시행하는 이제 수출 검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수입 검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FTA 그 프리라이더를 양산할 수가 있고, 또 뭐 탈세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 공정한 그 무역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 EU에서는 이 쌀 빼고는 다 관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법 우회 수출입을 통한 우리 국내 이런 취약한 농수산물의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검증은 결국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국가적인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수출 검증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협정을 이제 우리가 위반한다는 문제가 있고, 이제 상대국과의 통상 분쟁을 야기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또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사실 이제 우리 국가적인 이미지를 이제 실추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원산지 검증을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수입 검증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위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상당히 우회 수입에 뭐 의심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저희들이 그런 정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수입자를 통해서 이제 1차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해외 수출자나 또 해외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을 반드시 요청해야 되겠다. 뭐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국제 검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겠고요. 뭐 수출 검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대국 세관의 요청이 있을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이게 불법 이런 수출 행위다라고 판단될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요청이 있어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선 세관에서 하고 있고, 이게 국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상대국에 통보를 해주고, 또 이제 우리 국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한 결과 이게 이제 국내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제 처벌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은 이 특혜관세 적용 보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검증을 하게 되면 원산지 검증을 착수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후속적인 수입 물품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증이 종료될 때까지 특혜를 잠시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산지 검증이 끝나고 나서 뭐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소급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고요. 또 세액도 환급을 해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원산지 검증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또다시 이제 계속 연속적인 그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복적인 조사에 따른 그런 불평과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우리 국내법에도 반영이 되었고, 또 협정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적용 보류를 할 때는 일단 이제 일선 세관에서 검증 보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서면에 보류 통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하면서 원산지 내용이 다 적정하다. 뭐 그러면은 우리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을 해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통지해주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혜관세 적용 보류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이제 의심들을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산지 검증의 특징이 그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외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가 잘 해줘야, 또 상대 국가가 이제 그 적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해줘야 이제 조기에 끝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국하고 추가 이렇게 뭐 검증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EU 같은 경우에, 그 애프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법정 그 회신 기간이 이제 보통 10개월이긴 하지만 그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뭐 10개월 훨씬 넘어서서 1년, 2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특기간세 적용 보류가 상당히 이제 홀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럴 경우에는 매너전 반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담보금을 내고 일단 물건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나중에 이제 그 검증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소급적으로 이렇게 뭐 담보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일반 세율로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그런 절차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산지 검증을 하고 나서 특혜관세를 적용 배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그 원산지 증명서, 엉터리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든지 변조했다든지 뭐 그런 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서명하고 이제 인장이 불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 인도나 아시안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이 증명서 발급 그 당국 간에 그 발급 담당자의 서명도 교환을 하고 있고 또 그 스탬프 그것도 교환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국에서 통보해 준 내용하고 다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되고요. 근데 협정상에 그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혜관세 배제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원산지 기준이 이제 불충족된다든지 또 직접 운송 그 기준도 있습니다. 이런 직접 운송 기준도 중요한데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자료를 내지 못하면은 뭐 그것도 이제 특혜관세 배제가 사유가 되고 있고 실제 이 직접 운송 이게 이제 직접 이제 FTA를 맺은 나라에서 바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제3국을 경유해서 올 때 그럴 때 그 상대 국가에서 뭐 추가 가공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하고 혼합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결국에는 그 수입자가 세금을 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원산지 이제 그 증빙 서류 세관에서 이제 그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보통 그 1차 기간이 30일입니다. 근데 이 기간 내에 이제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게 되면은 일단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제 저희가 원산지 검증을 해보면요, 이게 거부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서를 보내는데 그 질문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뭐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특혜관세 적용 배제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EU라든지 유럽 쪽 아시안 국가들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원산지 검증을 할 때 그 상대 국가에 저희 요청을 하는데 그 상대 국가에서 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 뭐 행정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때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은 다 수입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수입자가 세금을 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출자가 이제 폐업했다든지 뭐 부도가 나가지고요. 또는 뭐 우리가 원산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통지했는데 뭐 도저히 이렇게 송달되지 않아가지고 아니면 뭐 차일피일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원산지 검증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잘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 벌칙도 좀 페널티 규정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엉터리로 이렇게 발급했던 업체들, 또 원산지 증빙 서류를 봉환하지 않는 업체들, 또 뭐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맥시멈 벌금 2천만 원 정도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작년 8월 달부터 이 세관장 통고처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걸리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 통고처분할 때 이 법정 최고 금액이 20%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 같으면 저희가 한 40%,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바로 통고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잘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조항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세관장이 요청한 이 자료를 제출 안 할 때, 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우리 미상으로 판정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갖고 상대국에다가 이게 원산지 미상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수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0만 원까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투명하게 위해서 작년 8월 달부터 회수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차 걸리면 250만 원, 두 번째 걸리면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게 되면 최고 한도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다 룰을 바꿔놨고, 그리고 이제 원래 원산지 증명서를 받고 나서 이제 뭐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500만 원까지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회수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제 우리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증 동향을 좀 간단히 보는데요. 먼저 제가 수출하고 수입 나눠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이제 우리가 한EU FTA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보시면은 저게 노란 바가 이제 요게 수출 검증인데요. 2010년도까지 이제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상대국에서 15건 정도, 연간 15건 정도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작년 7월 달부터는 뭐 거의 뭐 한 6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93건 요청을 받았고, 저희들 지금 뭐 사실 원래 2달 만에 61건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업 수 기준입니다. 61개 기업이 이제 조사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뭐 이게 검증 정말 폭탄이 날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상대국에서 하도 이렇게 많은 조사 요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FTA별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작년에 보면은 요게 이제 EU가 이제 41건 제가 요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프타는 거의 이제 스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25건, 아세안에서 이제 22건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2010년도까지는 아세안이 이제 발효가 됐었지만, 아세안 국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원산지 조사 요청을 하는 것은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특혜 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금액이 쌓이다 보니까 이 아세안 쪽, 특히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원산지 조사 요청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올해는 더욱더 많은 조사 요청을 받을 걸로 제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면은 이제 EU가 단연 뭐 44%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 에프타가 27%, 아세안이 24%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FTA 관계없이 비특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 5건 정도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EU 것만 좀 분석을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를요, 동유럽 국가하고 이제 서유럽 국가로 저희가 한번 쪼개봤는데, 이 동유럽 국가에서 요청하는 게 61%입니다. 예. 왜 동유럽 국가에서 많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동유럽 국가에서는 아예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이렇게 다 원산지 증명서를 다 받아가지고, 랜덤을 막 돌려버립니다.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서유럽 국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조사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유형별 보게 되면은 랜덤으로 이제 EU 국가들이 랜덤으로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준 게 61%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의심이 이제 한 39%인데, 그럼 합리적 의심이 뭐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케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 신청할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인증 예체스 6단위로 이제 인증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유럽에서 수입 신고할 때 신고하는 예체스 번호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인증해준 예체스 코드하고 또 유럽에서 수입 신고할 때 수입 신고하는 예체스 코드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건 비인증 품목을 이렇게 인증 품목으로 원산지를 뭐 가라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보이스 데클레이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인보이스 데클레이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수출할 때 발행하는 그런 게 인보이스라든지, 만약 인보이스가 없으면은 이제 다른 상업 수리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현지 여기서 이제 제3국의 뭐 이렇게 싱가포르나 이제 홍콩에 있는 뭐 거래 업체라든지 아니면 EU에 있는 뭐 본지사 거래를 하고 할 때, 그때 보니까 이제 제3국에서 발행된 뭐 그런 인보이스에다가 그냥 인증번호만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협정에서 인정 안 되는 그런 방식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원산지 이게 조작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품목별로 보게 되면 이게 의류가 가장 많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EU 쪽에서도 그 이 의류나 직물이 이제 관세가 상당히 8% 이상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요청을 많이 받는 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무화학, 뭐 타이어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이죠. 금속 제품들, 또 뭐 전기기계는 주로 우리 가전 제품들 말이죠. 그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그 TV 부품들 그런 게 많이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뭐 일반 기계는 뭐 자동차도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상대국에서 이제 특혜를 좀 많이 주는 품목에 이 검증이 집중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뭐 사실 이거는 공개하기가 좀 뭐 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국의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기업들이 그 뭐 걸리는 그런 위반율인데 이제 작년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TA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까 룰을 잘 몰라가지고 원산지 이런 증명서를 작성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2010년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2011년도에는 27% 정도 좀 낮추긴 했거든요. 여하튼 뭐 세 개 기업 중에서 한 개 기업 정도는 다 아직도 뭐 걸린다 이런 얘기고, 요거를 이제 유행별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원산지 증명서 이런 그 작성법 위반이 뭐 거의 절대적입니다. 대부분 다 이거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도 뭐 9% 정도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엄청나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초보적인 그 원산지 규정 뭐 이런 작성법을 몰라가지고 여전히 자꾸 걸린다는 거는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2010년도에는 한 45개 기업을 이제 저희가 그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요건 뭐 우리가 이제 그 선별해가지고 상대국이 조사 요청했던 것들이고요. 작년도 이제 44건 정도 했고, 올해는 뭐 수출이 하도 치다 보니까 뭐 현재는 그 감시하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농산물 쪽은 계속 저희가 많이 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한 5년 정도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한 172건 정도를 이제 국제 상대국에 요청을 했었고요. 뭐 아세안 쪽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아세안하고 이제 애프타는 이제 스위스가 주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아직까지 이제 뭐 인도나 애프타는 좀 저희가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품목별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농수산물이 이제 가장 지금 많고요. 뭐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뭐 워낙 고세 품목이고 또 가장 그 이런 탈세 유인이 많은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그 고율 관세 품목 위주로 이제 감시라든지 정보 분석이라든지 검증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원산지 조사를 했을 때 그 소위 적발하는 비율인데요, 81%로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이 한 40% 정도라고 작년에 저희 컨퍼런스 할 때 얘기를 해줬는데요.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높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뭐 저희들은 랜덤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이런 원산지 조작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업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요걸 이제 유행별 보면요. 이제 우리 뭐 수입업체도 그렇고 상대국 업체들이 이제 이런 프로시저를 잘 몰라가지고 위반하는 게 좀 많습니다. 아직도. 요게 64%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산지 기준이 이제 아직도 맞지 않는다 한 것도 뭐 한 2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 뭐 위조, 변조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 건수 기준입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케이스도 저희가 수익 검증하고 이제 수출 검증 나눠가지고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전형적인 거는 역시 이제 원산지 세탁입니다. 가장 고전적인 이제 수법인데, 실제 이제 의약품을 이제 상대국에서 수입을 해오면서 제3국에서 이제 만든 의약품을
8%의 이제 특혜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원산지를 이제 FTA 상대국으로 속여서 이제 들어온 건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관세 포탈로 조사받기도 했었고 또 원산지 표시 위반도 해당되기 때문에 뭐 과징금 부과됐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뭐 마찬가지 건인데요. 이런 명품 가방이나 의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제3국에서 만든 것들을 해외 수출자가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이 특혜관세를 불법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수입 회사들이 이제 가방은 8%이지만 이제 의류는 13%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원산지 증명을 떼달라고 무조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이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실제로 가방이나 의류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거 다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는 알면서도 그냥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그냥 가짜 떼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또 이제 이 품목분류 사기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각 품목별로 보게 되면 즉시 철폐가 되는 게 있고 또 단계적으로 이제 관세가 인하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즉시 철폐되는 품목으로 이렇게 이제 품목 분류를 이제 고의적으로 해서 탈취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계 장비이긴 하지만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질별로 양화된 것도 있고 또 미양화된 것도 있고 그렇고요. 특히 한아세안 이런 거를 보시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프로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원산지 증명서를 아주 위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상대 국가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출 제한품으로 이제 상대국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국내 수입자는 자꾸 떼달라고 하고 또 안 떼주면 이제 거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버리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 원산지 증명서 작성법 위반인데요.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제 국가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네포타 협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스위스는 CH로 표기하게 돼 있고 노르웨이는 NO로 표기하게 돼 있는데 EA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A로 표기된 거 이거는 명백하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이제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될 때는 이제 NO라는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EA도 이제 이런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산지 증명서를 엉터리 원산지 증명서를 써가지고 특혜관세를 적용받다가 나중에 걸려서 455%의 고율관세를 추징받은 사건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케이스가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인데요.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현지 공급자의 FOB 가격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래를 할 때 보면은 그게 CIF 방식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 또 저희가 기적발한 걸 보면은 DDU 조건 그런 조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수입자가 이 관세를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DDP 말입니다. DDP, Duty, Delivery Paid, 그런 조건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분모에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부담하는 세금이라든지 운송 국제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제를 하고 현지 공급 가격으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제 부가가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상대 국가의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것들 중에서 상대 국가에서 이제 현지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폐업하고 없는 거죠.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 수입자가 세금을 이제 다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 사례 9는 정말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자꾸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협정에 따라서 상대 국가의 원산지 조사 요청을 할 때, 그 협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제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회신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뭐 우리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뭐 이게 복잡한 케이스다,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조율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뭐 몇 번 독촉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무한정 기다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저희들이 특혜관세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자꾸 통상 분쟁의 주요한 이슈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출 검증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좀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상대국으로 수출할 때 이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엉터리로 발급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칠레로 수출할 때, 또 태국으로 수출할 때, 또 인도로 수출할 때 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법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작성법을 잘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뭐 작은 중소기업도 그렇고 큰 기업도 그렇고 이제 그 FTA를 처음 이렇게 접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 룰이 다 똑같은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산지 증명서하고 이제 인보이스하고 이제 그 품명이라든지 HS 코드 뭐 이런 게 정보가 같아야 되는데 또 그걸 제대로 이렇게 주의 깊게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이제 가장 아주 그 초보적인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 그 서명할 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서명권자 보통 뭐 CEO라든지 CF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 이제 그 서명 지정권자가 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은 이제 상사 뭐 사장 이름을 적어 놓고 이제 사인은 그 밑에 직원이 대신해주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상대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또 스탬프 서명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필 서명이 기본적 원칙이다. 근데 뭐 보통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뭐 스탬프 그냥 도장 파놨다 그냥 도장 봉 찍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대국에서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증번호,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뭐 한 4,300여 개가 다 인정받았다라고 하지만 또 인정 안 받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웃 쪽으로 수출할 때 인증번호가 없으면은 이제 사실 특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인증번호를 이렇게 넣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적발한 케이스를 보면은 세관에서 갖고 있는 통관 고유 번호라든지 이런 수출 신고 번호를 이제 인증번호인 것처럼 기재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든 물건을 이렇게 수출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이 만든 물건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수출할 때는 반드시 이제 제조업체한테 원산지 이런 확인서를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식료품을 이제 여러 회사에서 만든 식료품을 떼가지고 수출을 하면서 뭐 원산지 확인서를 이제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국내 막연히 그냥 이건 국내 A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내가 그것을 떼왔으니까 당연히 한국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이면 떼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좀 문제가 사실 되는 거죠. 원산지 증명은 기본적으로 서류 입증으로 하셔야 돼요. 말로 구두로 입증되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달라가 아니라 이렇게 적정한 그런 서류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업체들이 이제 원산지 상대국의 조사 요청을 받고 나가 보면 정빈 서류가 없어요. 정빈 서류 파일링을 제대로 아직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5년간 이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있고 또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위반하게 되면 400만 원의 벌금을 통고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 만든 이런 제품하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함께 이제 포장해서 보내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전부 다 한국산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원산지 세탁 수출이기 때문에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 여기 이제 철강도 보면은 이제 사실 중국에서 만든 뭐 이런 철강 제품인데, 이거를 이제 상대국의 이런 덤핑 방지 관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산으로 속여가지고 이제 원산지 증명을 허위 신청했던 케이스가 되겠고, 뭐 아예 요건의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그냥 뭐 상의해서 이렇게 받은 것처럼 위조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원산지 인증업체가 원산지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을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이제 인증 품목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이제 인보이스 데클레이션 해줬다는 것들. 이게 이제 상당히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례 10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현지 법인이 현지에서 발급하는 인보이스에다가 본사의 이제 인증번호를 넣어가지고 원산지 증명을 했던 케이스인데 뭐 이런 것도 사실 인정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이제 케이스를 접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세관 당국하고 국내 이런 수입자나 수출자하고의 뭐 마찰도 있겠지만 또 국가 간의 이제 통상 이슈도 많이 사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유럽, EU하고 이제 FTA가 되고 나서 말이죠. 다수국으로부터 동시다발적 금리 요청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섬유 제품이라든지 의류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는 집중 사격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요 회사는 작년에 보니까 네 나라로부터 6번 조사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1년 내내 우리 세관의 조사를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게 유럽 쪽에서 너무 이제 랜덤을 막 돌려가지고 말이죠. 우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보내주니까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돌리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계속 이슈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원산지 증명서에다가 예제서 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자국 원산지, 자국 수입 신고할 때 적용하는 예제서 코드하고 다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자꾸 이제 특히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얘기도 하는데 사실 상대국하고 협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저희가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고 또 아시안 일부 국가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적법하게 CO를 발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자국의 국내 규정에서 정한 뭐 이런 조항하고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자꾸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상대국에서 이렇게 적법하게 발급해 준 걸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게 국제 관례인데, 그게 뭐, 또 상대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유럽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 관행상 뭐 이렇게 스탬프 이렇게 서명, 이런 거를 또 인정 안 해주려고 그래요. 좀 친필 서명을 좀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사장님들이 항상 해외 출장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쌀맞기 힘들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한국의 이런 스탬프 서명의 관행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시각차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회사,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뭐 국가가 동시에 이제 자꾸 중복 조사 요청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1대 27이에요. 우리나라하고 EU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1대 27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기업이 27국가로 개수를 하다 보니까 영국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폴란드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올라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크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저희가 뭐 통상 이슈로 자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수입 검증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국에서 수입되어 온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제 기한에 핵심 잘 안 해줘요. 이게 아예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기간이 훨씬 지나서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해주고 나서 번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적인 뭐 국제적인 관례를 보면은 도저히 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황당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국제협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뭐 회신을 안 한다든가 지연한다든가 그런 케이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상대국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은 사실 저희가 인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뭐 이렇게 현실적인 이런 인력 정원을 많이 요청하기도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일단 상대국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입 검증 다 올스톱 시키고 수입 검증 먼저 수출 검증하라고 합니다. 먼저 상대국 우리가 국제 법을 먼저 준수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상대국과는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청한 뭐 그런 조사 요청 품목에 대해서 이제 실제 원산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를 좀 요구하는데 이게 또 잘 안 해줘요. 이제 그게 뭐 자국의 기업 비밀이다. 또 자국법상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입장 상추, 이런 입장이 많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의심이 있고 또 상대 국가에서는 의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클래리피케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가 통보해 준 게 맞으니까 그냥 수용해달라 이런 식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협정에 따르면은 우리 수입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충분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은 특혜를 취소할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명확한 근거도 있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결국 이제 우리 수입자들이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관계죠.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협정문이잖아요. 그 한EU 뭐 협정문, 한미 협정문. 그러니까 우리가 EU하고 합의해서 만든 하나의 법률입니다. 또 뭐 코러스 FTA, 우리 미국하고 그 합의해서 만든 하나의 법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상대 국가에서 이행하는 제도라든지 또 이행하는 그 프랙티스 또 이 해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또 유럽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그거 다 다르고요. 또 저희들도 뭐 똑같은 법률 조항을 하나 놔두고 이거 다 변호사님들 와 계시지만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국가별로 다르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칸먼 가이드라인 이거 만들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장차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대국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상대국에서 이제 그 원산지 증명을 해주고 또 우리가 뭐 의심 있을 때 이제 검증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대국에 가보는데 그 상대국의 행정 여건이 상당히 낙후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산지 이런 뭐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해주는 직원들이 그 트레이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업체에서 뭐 서류 갖다 주는 대로 도장만 펑펑펑 찍어주고 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야, 이제 공신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얼마나 미래될까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국에서는 협정 자체를 아예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뭐 행정 태만도 있고요. 또 뭐 물론 착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산지 검증해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말 담당자가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 그 넘겨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이게 그냥 그 전임자의 책상 밑에 이렇게 키핑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아예 그냥 몰랐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간이 임박돼가지고 그 편지를 막 보내죠.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기간 내에 안 해주면 우리가 다 추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를 그때 돼갖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있었느냐 다시 사본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웃지 못할 총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품목 분류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상대국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그 품목 분류하고 우리가 이제 수출할 때 그 운영하는 그 품목 분류가 안 맞아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원산지 검증 프로시저도 말이죠. 이 통일된 그런 프로시저가 없습니다. 이 협정에는 그냥 일반적인 절차만 있고, 그래서 각 국가별로 따로따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 검증 요청을 할 때도 말이죠. 어떤 국가는 이메일을 뚝 보내고 말아요. 어떤 국가는 또 반드시 이제 그 레터를 작성해가지고 공식 그 문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 레터를 보낼 때도 그냥 그 우리는 반드시 그 등기 메일을 보냅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죠. 근데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게 국제 관례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우편을 보내요. 최근에 유럽에서 보면은 작년 8월 달에 발송한 게 8, 9, 10, 11, 한 4달 후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걸 일반 국제 우편으로 보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대국에서 조사 요청을 받으면은 이제 10개월 내에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국 편지 그 발신한 날짜부터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미 4개월 지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편지를 보낼 때는 특급 항공 우편으로 좀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시안 같은 경우는요, 2개월입니다, 회신할 수 있는 기간이. 예. 근데 그 일반 우편을 보내면 이미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예. 그리고 근데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또 이행위를 통해서 그 합의를 해가지고 물론 그 중에 좀 솔루션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한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합의한 내용을 그 국내법이 반영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소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피의받은 거는 그대로 환급해 줄 수 없는 그런 거고, 우리도 그렇고 상대국도 그렇고 좀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해서 숙제니까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사실 FTA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물론 우리 기업들이 활용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시고 또 국내 생산도 늘고 고용도 늘고 일자리 많이 늘으니까 좋긴 합니다만, 또 항상 또 이런 특혜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예, 엄청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원산지 이런 그 세탁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국에서 자꾸 많은 과중한 조사 요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상당히 행정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 조사를 자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이 상대국의 금정 협력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피해가 우리 기업들한테 다 기속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요, 그 원산지 위험 관리 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수출자가 원산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중단되게 되고, 또 해당 기업의 이미지, 또 신용도 훼손되게 되고요. 특히 특히 수출업자를 아시다시피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AO 이렇게 인정받은 기업들은 또 법규 준수도가 감점됩니다. 예, 그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선에서는 당연히 클레임 청구가 들어오겠죠. 그 수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몇 년치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이게 그 세금을 사후에 이렇게 5년치를 추징해서 내기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가 반영도 안 되고 결국 부도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번 걸리면 또 우리 세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이 리스크 업체로 이렇게 타겟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유의사항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단계별로 무역 계약할 때, 특히 신청할 때 사후 관리 이게 봐야 되는데, 무역 계약 측면에서는 좀 신용평가, 원산지 신용평가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무평가뿐만 아니라 이런 원산지 신용평가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 수출업체의 공장이라든지 내부 통계라든지 특히 FTA 이런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이 수출자의 손해 원산지 있던 실수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이 손해배상할 수 있는 특약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진짜 특혜 신청할 때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내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냐, 또 특혜 신청도 무한히 안 되잖아요. 기한도 있고, 또 CO도 세관에서 내라 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있고, 특히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 경량한 거는 입증서로 따로 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 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는 5년간 보존을 해줘야 되고, 또 특히 세관에서 요구할 때 RCP 30일 그게 있습니다. 잘 유의를 하셔야 되고, 아시다시피 해외 공업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오프닝 리마크에서도 관계 많이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해외 공급자 5년 동안은 잘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매뉴얼, 검정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사내 이런 좀 체크리스트를 잘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출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수출 전략, 수출을 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실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생산할 때, 그 다음에 수출 사후 관리, 이럴 때 체크를 좀 다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거 같습니다. 원재료 소싱하고 생산 공유 적합,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기업이 원산지 규정에 맞게 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미 원산지 규정 중에서
이제 뭐 텍스타일 쪽은 보면 기본적으로 국내 원사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수입 원단이나 수입 원사를 쓰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 국내 로컬로 바꿔야 되는 거죠. 원가가 좀 덜더라도 그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수출자 이 사후 관리 이겁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세관에서 조사할 때는 이제 수출 사업 이쪽 그 실제로 이제 서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실제로 이제 그 제일 문제가 보면은 특히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제 이 CEO 이런 거 발급 대장도 없고 이 자기네들이 그 직원들이 말이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산지 네가 관리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떻게 관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뭐 법이 있고 룰이 있고 하듯이 회사 내에서도 사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반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정비 서류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세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잘 좀 협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뭐 질문은 이따가 더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